여러분은 지난밤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악몽이었을까요? 혹시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꿈은 아니었습니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평생 약 6년이라는 시간을 꿈을 꾸며 보냅니다. 매일 밤 평균 5번에서 7번 정도 꿈을 꿉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잊어버리죠. 기억나는 꿈도 있고 완전히 사라지는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꿈에 매혹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꿈이 신들의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도 꿈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꿈 해몽책이 전해져 내려왔죠. 뱀 꿈을 꾸면 재물운이 있다. 돼지 꿈을 꾸면 복이 온다는 식의 해석들 말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꿈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신의 계시도 아니고 미래 예언도 아니고 단순한 뇌의 잡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한 신경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인물은 1900년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꿈의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 8년 동안 겨우 600부가 팔렸을 뿐이었죠. 비평가들은 프로이트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이론이 지나치게 성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은 20세기 인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적인 저작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무의식이라는 개념, 억압된 욕망이라는 아이디어, 상징적 의미를 읽어내는 방법론. 이 모든 것이 이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이트가 제시한 꿈 해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발견한 무의식의 언어, 그리고 꿈이라는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꿈은 억압된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입니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이론을 요약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갓난아기를 보세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주저없이 울어댑니다. 아무런 억제도 없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사회는 규칙을 요구하고 도덕은 절제를 강요합니다. 화가 난다고 아무에게나 소리를 지를 수는 없습니다. 탐나는 물건이 있다고 그냥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욕망을 조절하는 법, 감정을 억누르는 법, 사회가 용인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많은 욕망들, 특히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충동들은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눌린 욕망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 바로 무의식이라는 공간에 저장됩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작은 부분이 의식이고 수면 아래 거대한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어 우리가 잠들면 의식의 감시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무의식 속 욕망들이 슬금슬금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꿈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낮에 억압했던 욕망이 밤에 그대로 드러날까요? 직장 상사가 싫다면 꿈에서 그 상사를 때리는 장면이 나타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매일 밤 너무나 충격적인 꿈 때문에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이트가 발견한 정교한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마치 이중 바닥 가방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층은 명시적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매니페스트 컨텐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실제로 기억하는 꿈의 장면들이죠. 어젯밤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꿈을 꿨어 라고 말할 때 그 시험 장면이 바로 명시적 내용입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고 시간은 자꾸 흐르고 옆 사람들은 다 쓰고 있는데 나만 백지 상태고 이런 구체적인 장면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명시적 내용 아래에는 두 번째 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잠재적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레이턴트 컨텐트라고 하죠. 이것이 진짜 의미입니다. 시험 보는 꿈의 표면 아래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혹은 권위자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형제와 비교당했던 경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들이 뿌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꿈 해석은 바로 이 작업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장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마치 고고학자가 땅을 파서 유적을 찾듯이, 마치 탐정이 단서를 모아 진실을 밝혀내듯이 꿈의 표면을 파고들어 그 밑에 감춰진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욕망은 직접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변장을 할까요? 왜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암호를 쓸까요? 여기에는 검열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일종의 검열관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초자아라고 불렀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사회의 규범, 도덕적 양심이 내면화된 것이죠. 이 검열관은 낮 동안 우리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창피한 거야, 그런 생각은 나쁜 거야 하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밤이 되어도 이 검열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든 동안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위협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욕망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 욕망들은 이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변장을 해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변장 과정을 꿈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는 트라우마르바이트입니다. 마치 스파이가 변장하고 국경을 넘듯이 욕망들도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검열을 피해갑니다. 네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응축입니다. 독일어로는 페르디 흐퉁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생각이나 기억이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사진을 겹쳐서 합성 사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꿈에 나타난 한 사람이 실제로는 여러 사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첫사랑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 아버지의 체격에 직장 상사의 옷차림을 한 사람. 이렇게 여러 인물이 하나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러 사람들과 관련된 감정이나 욕망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효율적이어서 비슷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둘째, 전이 또는 전이입니다. 독일어로는 페르시브라고 합니다. 중요한 감정이 엉뚱한 대상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마치 화풀이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느끼는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있을 때는 그 분노를 직접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해고당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 쌓입니다. 그러다 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향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꿈에서 길에서 만난 누군가와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검열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셋째, 상징화입니다. 추상적이거나 위협적인 생각이 구체적이고 무해해 보이는 이미지로 바뀝니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부분입니다. 프로이트는 특히 성적 욕망이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길쭉한 물체들, 뱀이나 열쇠나 기둥이나 우산 같은 것들은 남성적 상징입니다. 반대로 속이 빈 공간들, 동굴이나 상자나 문이나 신발 같은 것들은 여성적 상징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좀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느껴지지만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넷째, 2차 가공입니다. 독일어로는 제쿤데레 베아르바이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에서 깨어난 직후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꿈의 조각들을 논리적인 이야기로 정리하려 합니다. 실제 꿈은 뒤죽박죽입니다. 시간 순서도 뒤섞이고 장소도 갑자기 바뀌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정리된 형태로 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바닷가로 장면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2차 가공입니다. 그래서 실제 꿈보다 기억 속의 꿈이 더 일관성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꿈은 검열을 통과한 욕망의 암호문입니다. 원래의 메시지는 여러 단계의 변형을 거쳐 안전한 형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 겹의 포장지에 쌓인 선물 상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는 이 암호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는 환자들과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유연상입니다. 프로이트가 개발한 정신분석의 핵심 기법이죠. 환자를 편안한 소파에 눕힙니다. 그리고 꿈의 각 이미지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게 합니다. 검열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생각이든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꿈에 뱀이 나왔다고요? 뱀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뱀을 무서워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동물원에서 뱀을 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 옛날 애인 생각이 나는 걸까요? 그 사람도 길고 날씬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상의 사슬을 따라가다 보면 의외의 곳에 도달합니다. 뱀에서 시작해서 아버지로, 동물원으로, 옛 애인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억압된 기억이나 욕망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유연상을 따라가면 결국 진실에 도달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징 해석입니다. 프로이트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들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같은 상징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뱀은 공포의 대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매력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행하는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꿈 말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는 출산이나 성행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터널을 통과하는 것, 이런 이미지들이 무의식적으로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드미컬한 반복 운동이 성행위와 연결됩니다. 물이나 바다가 나오는 꿈은 자궁이나 무의식 자체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두 양수 속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물로 돌아가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원초적 욕망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나오는 꿈은 어떨까요? 불안의 종결이나 갈등의 해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꿈꾸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열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 욕망이 직접 드러나지 못했는지를 탐구합니다. 환자의 성장 배경, 부모와의 관계, 도덕적 규범, 사회적 압력 등을 깊이 파고듭니다.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 특정한 욕망을 금기시하게 만들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자기 자신의 꿈도 과감하게 분석했습니다.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는 그 자신이 꾼 수십 개의 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르마의 주사 꿈입니다. 이 꿈은 1895년 7월 23일 밤에 꿨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로이트는 큰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환자인 이르마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녀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이 아직도 통증을 느낀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당신 자신의 잘못입니다. 이르마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목이랑 배랑 위가 너무 아파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프로이트는 놀라서 그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녀는 창백하고 붓기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신체적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그는 그녀의 목을 검사하기 위해 창가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입을 벌리기를 주저합니다. 프로이트는 생각합니다. 의치를 한 여자들이 다 그렇지. 마침내 그녀가 입을 벌리자 목구멍 오른쪽에 큰 흰 반점이 보입니다. 코 점막과 비슷한 이상한 곱슬곱슬한 구조물도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급히 친구인 M 의사를 부릅니다. M 의사가 검사를 반복하고 확인합니다. 다른 친구인 오토 의사도 나타나서 왼쪽 아래가 무디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M 의사가 말합니다. 감염이 있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질이 생길 거고 독소가 배출될 겁니다. 갑자기 프로이트는 이르마의 감염 원인을 알게 됩니다.
친구 오토가 최근 이르마가 몸이 좋지 않을 때 그녀에게 주사를 놓았던 것입니다. 프로필이라는 약을, 프로필렌이라는 약을, 트리메티라민이라는 약을. 그런 주사들은 그렇게 가볍게 놓는 게 아닌데, 게다가 아마도 주사기가 깨끗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단순한 의료 장면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 꿈을 깊이 분석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실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르마는 프로이트의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리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녀에게 정신분석적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기 전날 친구 오토가 이르마의 집에 들렀다 왔습니다. 프로이트가 물었습니다. 이르마는 어떻습니까? 오토가 대답했습니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오토의 말투에서 비난의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녀를 완전히 치료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프로이트는 병례 기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꿈을 꿨습니다. 이제 꿈을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르마의 문제가 프로이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첫째, 이르마 자신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그건 당신 자신의 잘못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으니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둘째, 신체적 원인이 있습니다. 목구멍에 감염이 있고 실제 유기적 질병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로 고칠 수 없는 문제라면 프로이트의 책임이 아닙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습니다. 오토가 더러운 주사기로 잘못된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가 범인입니다. 넷째, 책임이 분산됩니다. M 의사도 등장하고 오토 의사도 등장해서 진단에 참여합니다. 여러 의사가 관여했으니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꿈은 프로이트 자신이 치료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토의 비난에 대한 반박이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싶은 무의식적 바람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꿈은 욕망의 충족입니다. 깨어있을 때 이룰 수 없는 소망이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정당화할 수 없었지만 꿈속에서는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꿈은 왜 존재할까요? 단순히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이 있을까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심리적 압력 밸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욕망이 있지만 현실에서 모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화나는 대로 행동하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 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고 미루고 억누릅니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정신적 긴장을 만듭니다. 마치 공기를 가득 채운 풍선처럼 압력이 계속 쌓입니다. 이 긴장이 계속 쌓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증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꿈은 이 긴장을 안전하게 해소하는 통로입니다. 물론 검열 때문에 욕망이 변형되어 나타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되고 해소됩니다. 마치 압력 밸브가 증기를 조금씩 배출하듯이 꿈은 무의식의 압력을 조금씩 낮춥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타협 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과 검열 사이의 타협인 것이죠. 욕망은 나를 표현하게 해줘 라고 외치고 검열은 안 돼, 위험해 라고 막습니다.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합니다. 그럼 변장하는 조건으로 표현하게 해줄게. 이것이 꿈입니다. 따라서 꿈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수면의 파수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꿈이 없다면 우리는 내면의 갈등 때문에 자주 깨어날 것입니다. 꿈이 욕망을 적절히 해소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상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항상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맥락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문화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옷을 벗는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는 꿈을 꿉니다. 강의실이나 사무실, 거리에서 갑자기 자신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꿈이죠.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는 노출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반영합니다. 추락하는 꿈도 매우 흔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떨어지면서 깨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이는 통제력 상실에 대한 공포를 상징합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행하는 꿈은 어떨까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성적 욕망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중력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이런 이미지들이 무의식적으로 성적 흥분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시험 보는 꿈은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사람들도 꿉니다. 준비가 안 된 채로 시험장에 가는 꿈, 시험 날짜를 잊어버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는 꿈. 이는 평가에 대한 불안,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에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도 보편적입니다. 괴물이나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뒤쫓아오는데 아무리 뛰어도 도망갈 수 없는 꿈입니다. 이는 회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직면하기 두려운 감정을 나타냅니다. 쫓아오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자유연상을 통해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꿈의 언어를 체계화하려 했습니다. 마치 사전을 만들듯이 상징들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완벽한 체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꿈을 이해하려는 최초의 체계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은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지나친 성적 해석입니다. 프로이트는 거의 모든 꿈 상징을 성적 욕망과 연결시켰습니다. 뾰족한 것은 남성 성기, 구멍이 있는 것은 여성 성기. 이렇게 단순화하다 보니 많은 경우 억지스러운 해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꿈도 성적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당시에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해석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꿈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은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이 과학이라고 주장했지만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검증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셋째, 문화적 편향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상징 체계는 19세기 유럽 중산층 남성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시대 사람들의 꿈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 문화권에서는 같은 상징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용이나 호랑이 같은 상징들은 서양의 맥락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대 뇌과학의 발견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렘 수면 단계에서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며 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마와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은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는 꿈이 단순히 억압된 욕망의 표현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억 처리, 감정 조절, 신경 정리 같은 다른 기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남긴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의 이론이 모두 옳지는 않더라도 그가 열어준 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첫째, 그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했어요.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모두 프로이트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음이 의식적인 부분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의식 아래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꿈을 심리적 의미를 가진 현상으로 본 관점도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꿈을 신의 계시나 미래 예언으로 보거나 아니면 소화불량이나 뇌의 무작위 발화 같은 아무 의미 없는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점은 이후 심리학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셋째, 정신분석이라는 치료 방법도 그의 업적입니다. 대화를 통해 무의식을 탐색하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한다는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정신질환을 약물이나 물리적 방법으로만 치료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말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후 수많은 심리치료 기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넷째, 문학과 예술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세기 초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앙드레 브루통의 시,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 이들은 모두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현대 영화와 문학에서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는 방식도 프로이트의 꿈 해석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 같은 영화는 프로이트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융, 아들러 같은 제자들은 스승의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비판하면서 새로운 심리학 학파를 만들었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꿈의 상징을 더 넓은 문화적, 신화적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권력 의지와 열등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프로이트에게서 출발해서 독자적인 길을 갔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통찰, 즉 우리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억압된 감정과 욕망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의 꿈 연구는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진화심리학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과학자들은 렘 수면 중에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처리하고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며 시각 피질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꿈이 기억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낮 동안 경험한 정보들을 밤에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과정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화심리학자들은 꿈이 위협 시뮬레이션 기능을 한다고 제안합니다. 쫓기거나 공격받는 꿈을 통해 우리는 안전한 환경에서 위험 상황을 연습합니다. 이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꿈이 감정 조절 기능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데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꿉니다. 이는 뇌가 트라우마를 처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꿈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보고합니다. 화학자 케쿨레는 꿈에서 벤젠 고리 구조를 발견했고 폴 맥카트니는 꿈에서 예스터데이 멜로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꿈의 많은 부분은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때로 생생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경험할까요? 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꿀까요? 왜 어떤 꿈은 평생 기억나고 어떤 꿈은 몇 초 만에 잊혀질까요? 프로이트가 100여 년 전에 던진 질문들은 아직도 완전히 답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탐색하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꿈은 여전히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의식이 놓치는 것들을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프로이트 이후 10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꿈의 의미를 궁금해합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면 불안하고 좋은 꿈을 꾸면 하루가 기분 좋습니다. 꿈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꿈을 꾸신다면 잠시 그 꿈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누가 등장했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반드시 프로이트의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과 대화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잊었던 기억,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 숨겨뒀던 욕망. 꿈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놓으십시오. 꿈에서 깨어나는 즉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의 꿈 사전을 만들어 보십시오. 프로이트가 시작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의 탐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탐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